접히고 오염된 편지를 깨끗이 복원한 후 지금은 대전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복원한 편지는 모두 2장. 신창 맹씨의 남편 나신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로 밝혀졌다. 첫 번째 편지를 보자면 이 뒷면에 회덕 온양댁이라고 쓰여 있어서 수신인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 같은 경우는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만약에 같이 보낸 거라면 이게 첫 장, 이것이 두 번째 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관 나신걸은 함경도로 근무지를 옮기며 고향에 있는 아내 신창 맹씨에게 편지를 썼다.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했는데 장수가 자기 혼자만 집에 가고 나는 못 가게 해 다녀가지 못하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분과 바늘 6을 사서 보내네. 집에도 다녀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울고 가네. 어머니와 아기를 모시고 잘 계시오. 내년 가을에 나오고자 하네. 나신걸이라는 군간의 아내가 신창 맹씨인데,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살고 있던 데가 회덕이에요. 대전 회덕. 거기에 이제 부인은 그곳에 살고 있었고, 나신걸이라는 군간은 이제 지금 함경도인데 거기 지명은 영안도라고 나와요. 그 영안도의 경성의 군간으로 가게 되면서, 혹은 거기 이미 가 있으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미 대전에 있는 군간의 아내조차도 훈민정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1490년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1490년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물년을 추정하면 1524년 이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 5, 60년 사이에 이미 지방의 아녀자들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지난 후 한글은 조선 사회에서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 1989년 대구시 달성군 현풍 곽씨 집안의 묘를 이장하던 중 발견한 편지들이다. 무려 158통, 167장의 한글 편지가 발견됐다. 현풍 곽씨의 편지 가운데는 장모에게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자식들이 여럿 갔으니 얼마나 요란히 여기실까 하고 염려하옵니다. 아우의 자식도 둘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스러우시겠으나 언문을 가르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하다가 아뢰옵니다. 편지 속에는 당시 양반가 부모의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스며 있다. 그 편지 내용에는 가장 이제 한글 보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모님, 우리 아이가 거기 가 있을 때 한글 좀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가르치기가 힘드시지만 그걸 좀 가르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그 부탁하는 편지도 있고,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곽주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정례가 이제 언문을 깨쳤는가, 글도 쓸 줄 아는가, 빨리 언문을 배워서 나에게 편지를 쓰라 하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 한글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곽주는 아이들이 한글로 편지를 써 보낼 것을 당부한다. 종이를 돌려가며 써내려갈 정도로 곽주의 편지는 빼곡하다. 가운데 아기 언문을 빨리 배웠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오. 셋째 아기도 이제는 아픈 거 다 나았을 테니 언문을 외웠다가 보이라고 이르시오.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읽기 복잡한 편지를 옛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 끝에 요 부분을 쓰지 않아요. 글씨를 안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써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도 여백을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쭉 써요. 사연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뒷면에 쓰기도 해요. 그런데 뒷면에 쓰는 게 뭐 종이가 두꺼울 때는 좀 괜찮지만 얇을 때는 읽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다 비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쓰고 돌려서 이 여백에 쭉 쓰고 또 글이 안 끝나면 또 돌려서 이 여백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종이가 모자라서 그렇고 뭐 최대한 한 번 보내는 종이에 많은 내용을 적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적은 다음에 이렇게 쭉 접어서 하면 여기가 딱 가운데가 되면 이건 봉투가 있지만 봉투가 없는 상태에서는 요 자체가 봉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요쪽에 수신자 여기에 발신자 적고 할 말이 넘쳐 종이 이곳저곳을 채우며 복잡하게 써내려간 사연의 한글. 한글은 더 이상 보조적인 언어가 아니었다. 한문을 아는 사람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글도 같이 배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난을 통해서 많은 사회계층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적 신분 상승이 일어난 사람이 많이 발생하면서 문자 해독층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그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가 나눠지는 그 분기점을 보통 이제 임진왜란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죠. 근대국어적인 요소의 변화는 사실 그 16세기가 지나면서 이미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임진왜란이 그런 것들을 더 촉발시키고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선조 어서각. 어서각은 임금의 글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 어서각이 특별한 이유는 한글로 쓰여진 임금의 유서, 선조 국문 유서가 유일하게 남아 바로 이곳에 보존돼 전해졌기 때문이다. 선조 국문 유서가 지금껏 전해진 데에는 다름 아닌 한 인물과 그 가문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바로 선조 국문 유서를 보고 임금의 뜻을 실천에 옮긴 권탁이라는 인물의 사연이다. 권탁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사료적인 어떤 자료는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호라는 사람이 그 권탁의 어떤 비문을 쓴 게 그 우리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안동근 씨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관직이 없던 사람인데 선조가 이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이제 신하가 어떻게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칼을 들고 직접 걸어서 김해로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렵 부산과 김해 일대는 왜군들의 점령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지방 수령들이 기피했던 지역. 그럼에도 권탁은 고향을 떠나 김해를 지키는 임무를 자청했다. 지방 간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광화회담이 시작되면서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가 이쪽 경상도지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김해 지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방어를 위해서 다시 김해 업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권탁이라는 인물이 와서 자기가 김해의 성을 지키는 수성장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해 수성장이 된 권탁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왜군 진영의 백성들을 찾아 나선 것. 권탁은 백성들에게 임금의 유서를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탈출하고자 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조선 백성들이 왜군의 진지에서 부역을 하고 있었다. 백성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던 권탁은 기습을 통해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하지만 왜군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 그들과의 전투도 불사했고 마침내 권탁은 100여 명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본인은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왜군에게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을 구해서 적진에서 데리고 나올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임금이 내렸다고 하는 그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정말 나라에 충성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탁의 활약이 후대에 남아 선조 어서각이 세워졌고 그가 간직했던 임금의 유서가 지금에 전해졌다. 전란의 중심에서 한글로 전달된 임금의 목소리였다. 이 국문유서가 보여주는 더 큰 가치는 당시의 우리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제 선조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한자가 아니고 언문이라고 하는 글로 적혀 있고 그것이 우리말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한글이 양반이라든지 조정이나 왕실 같은 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록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이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고 우리 문자로 굉장히 빨리 자리 잡았다. 이 자료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어머니나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것 같아요. 이 자모들이 나와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각야, 극여, 고교, 고교, 거기, 이렇게. 나냐, 너냐, 이렇게 쭉 가면서 한글 배우는 데는 한 장짜리 책만, 한 장짜리 종이만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언문 반절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장터에서 이걸 인쇄해서 팔기도 했습니다. 주식, 방문. 요거는 이제 19세기 말 혹은 20세기 초기라고 보는데요. 여성들이 집안에 음식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런 종류는 편지, 소설,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음식 조리서, 이런 것들이 이 한글을 지속적으로 써온 그런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한글은 1446년 이 땅에서 탄생한 후 오랜 동안 나라의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글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문자로 꾸준히 성장했다. 가보개혁 때 고종이 이제 칙령 1호를 발표를 하죠. 그 제목이 공문식 하는 건데, 모든 공문을 이제 국문으로 써라 라고 해서 이 국가의 문자를 한문에서 국문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1894년 고종은 국문 사용 칙령을 발표했다. 한글은 비로소 창제된 지 450년 만에 국가의 공식 문자로 우뚝 서게 된다. 몇백 년 동안 한글을 써왔던 그런 전통과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한 이해, 한글을 이미 알고 있는 그 한글 해독률이 상당한
인구의 10%, 20%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보개혁 때 그런 문자의 대변혁 정책을 만들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었죠. 한글의 위대함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이 땅의 문자로 성장했던 그 과정 속에 있었다.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내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한글은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온 백성의 언어로 성장했다.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은데 뒤가 나왔는 거.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전하의 뜻을 유서와 방문으로 각지에 내려 의병을 독려하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여 다잡는 일이 한글의 보급이 널리 빠른 시기에 널리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별로예요? 이제까지 발견된 언간 중에서는 좀 시대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